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햄릿 셰익스피어의 햄릿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책 소개 한 문장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참아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고통의 물결을 두 손으로 막아 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가? 죽는 것, 잠드는 것, 그것뿐이다. 잠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마음의 번뇌도, 육체가 받는 온갖 고통도. 그렇다면 죽고 잠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열렬히 찾아야 할 삶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네, 이런 무서운 문장이 햄릿 속에 있습니다. 운명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내서 죽음이 오더라도 그 운명을 피하지 않는 것, 쏟아지는 그대로 맞아내는 것, 그것도 인생일 거고요. 또 그 운명을 좀 피하고 모면하고 조금 돌아가고 그러는 것도 인생이겠죠. 어떤 사람은 전자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후자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전자의 길을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후자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막아내는 피해가는 삶을 살다가 그냥 온몸을 드러내고 맞아 버리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편에 있을지, 어느 사이에 있을지, 어느 쯤을 건너가고 있을지, 또 제 삶은 어떤지, 대강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당신의 인생은 가혹하다고 그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아닌지 그것부터 궁금해지는 그런 오후예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칼라일은 경제학을 음울한 학문이라고 말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 칼라일 이후에 경제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차갑고 음울한 학문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규정이 좀 되었죠. 인간미 없고 냉소적인 그런 칼라일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비평가인 칼라일이 극찬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읽어드린 그 햄릿의 저자 셰익스피어예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에 대해서 칼라일은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했었죠. 그래요. 그의 비평가인 칼라일의 그런 셰익스피어에 대한 평가가 그 이후에 더 유명한 그런 영국의 지도자들에게도 어떤 전례처럼 셰익스피어의 가치를 그렇게 더욱 드높이는 그런 발언이 되었죠. 그렇게 셰익스피어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이자 시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설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실존 인물이죠. 얼마나 이 신성시 하고 싶었으면 실존 인물이 아닌 그런 가상의 허구의 그런 신적인 대단한 존재로까지 추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섹스피어는 1564년 영국 중부의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태어났어요. 희극, 비극을 모두 포함해서 37편의 희극 그리고 여러 권의 시집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더 많이 기억되고 회자되고 사랑받고 있는 섹스피어의 작품은 희극보다는 비극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4대 비극으로 꼽히고 있는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로미오와 줄리엣,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밤의 꿈 이런 작품들도 빠뜨릴 수 없겠습니다. 섹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헨리 8세입니다. 사실 헨리 8세뿐이 아니네요. 이 섹스피어의 모든 작품들이 영화로도 연극으로도 늘 상연되고 여러 번 리바이벌 되는 그런 작품들이죠. 섹스피어가 활동한 1590년대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통치기였어요. 영국의 국운, 나라의 운이 아주 융성하기 시작하던 때였죠. 당연히 문화예술도 탄력을 받았고요. 영국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영국 문학의 황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대표작 중에서도 역시 최고의 작품은 햄릿으로 꼽히는데요. 1601년 집필된 것으로 알려졌으니 420여 년 가까이 돼 가네요. 햄릿은 총 5막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햄릿은 불행한 왕자였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덴마크의 왕위는 작은아버지 클로디어스에게 넘어갑니다. 어머니는 왕이 된 작은아버지와 재혼하게 되고요. 그때가 햄릿의 아버지가 죽은 지 2달도 채 안 된 그런 때였어요. 어린 햄릿 왕자 얼마나 분노하고 충격이 컸을까요? 그의 분노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약한 자, 그대의 이름은 여자 라고 외치죠. 어머니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햄릿 앞에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요. 그 유령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억울하게 살해당했다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왕위에 오른 그리고 어머니를 차지한 그 동생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햄릿은 복수를 결심해요. 그렇지만 쉽게 단행하진 못합니다. 단행할 수 없었죠. 햄릿은 우연히 재상인 폴로니어스라는 인물을 칼로 찌르게 되어 그리고 영국으로 쫓겨나듯 떠나가게 됩니다. 왕이 되었던 그
햄릿의 삼촌인 클로디어스 왕은 햄릿을 살해해 버릴 것을 지시해요. 그렇지만 햄릿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해당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쫓겨나듯 떠났던 그곳으로 햄릿이 살아 돌아옵니다. 그러자 삼촌이었던 지금의 왕, 어머니를 차지한 그 클로디어스 왕은 두려움을 느끼죠. 그때 살해에 성공했어야 하는데 무척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계책을 냅니다. 햄릿이 스스로 죽이게 됐었던 그 폴로니어스의 아들을 깨어낸 거예요. 네 아비의 원수가 왔다. 네 아비의 목숨을 빼앗은 햄릿이 돌아왔으니 햄릿을 죽여서 너의 원을 풀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이루라는 거였죠. 자, 폴로니어스의 아들은 그 레오티즈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어요. 레오티즈는 어떻게 했을까요? 클로디어스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계획대로 칼싸움을 벌여서 햄릿을 죽일까요? 죽이는데 성공할까요? 자, 그렇게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음모가 준비되고 있어요. 햄릿이 마실 포도주에는 독을 탑니다. 그리고 상대편인 레어티즈의 칼끝에는 스치기만 해도 죽는 맹독을 묻혀 놓아요. 그런 준비들이 되어진 상태로 칼싸움, 이제 대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덴마크 왕의 뜻대로, 그 삼촌의 뜻대로 사건은 흘러가지 않아요. 그 독이 든 포도주를 햄릿의 어머니이자 현재의 왕인 삼촌의 부인이 되었던 그 자신의 어머니인 거트루드가 그 독주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레오티즈는 결투 중에 뒤바뀐 자신의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햄릿은 왕 클로디어스를 독이 묻은 칼로 찔러 죽이고요. 그리고 자신도 결투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다 죽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살아남고 그런 것 없습니다. 모두가 죽어요. 네, 햄릿은 이런 스토리였어요. 극중 햄릿에 대한 셰익스피어 본인의 저자, 본인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극중의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햄릿에 대해서요. 때를 만났다면 세상에 보기 드문 영주가 됐을 사람이라고요. 또 햄릿의 부하였던 호레이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귀한 정신을 가진 분이라고요. 하지만 스토리 속의 작가의 평가와는 달리 햄릿이라는 인물에 대한 철학자와 문인 그리고 평론가, 비평가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햄릿이란 인물은 섬세하고 감정적인 청년입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아주 복잡한 인물이에요. 아버지의 복수를 결심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매번 수천 번 던집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햄릿의 연인이었던 오피리어에 대해서도 역시나 고뇌와 번민이 넘쳐납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햄릿에 대해 이렇게 평해요. 아름다운 꽃만 담고 있어야 할 값비싼 항아리라고요. 요새 한국어로 표현하면 엄친아 정도 될까요? 엄친아 중에서도 아주 극엄친아, 룸펜인 왕족 이런 정도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름다운 정신은 갖고 있지만 좀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돈키호테랑은 아주 정반대에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1860년에 러시아 소설가인 이반 투르게네프, 첫사랑이라는 소설로 알려져 있는 투르게네프는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인물들의 유형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유형을 보면 햄릿형과 돈키호테형이 있다고요. 햄릿형은 사색에 몰두하고 매사 회의적인, 그래서 매우 현실적이지만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는 성격의 인물이고요. 반대로 돈키호테형은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고 행동을 앞세우는 인물입니다. 일단 행동부터 하고 보는 성격이 바로 돈키호테형일 것 같아요. 햄릿형은 사려 깊을 수 있지만 우유부단하고요. 돈키호테형은 실천력이 돋보이지만 장점이지만 그 처신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햄릿보다는 돈키호테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인물들로 표현을 하자면 돈키호테 형은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 조르바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조르바가 돈키호테 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인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르바의 사장이었던 그 지식인은 햄릿형이죠. 정확히 햄릿형이죠. 투르게네프도 돈키호테를 더 좋아했고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조르바의 삶을 더 좋아했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형을 더 선호하십니까? 제 경우에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보이는 것과는 달리 돈키호테 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성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책, 내 인생의 소설 속 인물을 꼽으라 하면 주저하지 않고 조르바를 꼽고 있는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높게 생각했던 저의 지인들 보면 돈키호테를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현실은 이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햄릿형에 더 가깝고 그리고 햄릿형을 더 선호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좀 천방지축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은 어떤 즈음에 서 계신지, 어떤 성향이실지 궁금하네요. 아마 완벽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두 가지 측면들이 다 어느 정도는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햄릿 같은 형을 좀 더 크게 부각시켜야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그 나의 그 감춰져 있는 돈키호테 본능을 좀 훅 키워가지고 뭔가 아주 담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투르게네프 작가님은 돈키호테를 더 선호하셨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돈키호테 같은 인물은 대중으로부터 우롱당하고 조소를 당하지만 이를 잘 감당해내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서 결국에는 신뢰를 받게 된다라고 본인이 선호하는 이유를 밝혔고요. 그에 반해서 햄릿형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일로 머리가 꽉 차 있고 늘 고립돼 있으며 인류를 위해서는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거나 인류를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햄릿형 인간은 늘 자기 고민만으로도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그 고민으로만도 꽉 차 있는 거죠. 뭘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한 걸음, 두 걸음 그 앞을 볼 여유가 없는 거고,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고민해줄, 같이 아파해줄, 같이 기뻐해줄 그런 마음의 룸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립되어 있고 인류를 위해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투르게네프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이 가네요. 19세기 말 변혁의 시대를 살다가 투르게네프는 이렇게 돈키호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 미셸도 돈키호테의 손을 들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있는 이 햄릿에 대한 텍스트는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박병률 씨의 책 속에 수록된 그 분의 글이에요. 이분이 경제학자다 보니까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햄릿을 어떻게 읽어냈는지 관련된 경제학적인, 경영학적인 그의 시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햄릿이라는 인물은 덴마크의 왕이 될 수 있었다. 덴마크 주식회사의 CEO가 될 뻔한 인물이었다. 자, 그렇다면 CEO로서 햄릿의 능력은 어땠을까요? 투르게네프는 햄릿을 치지 않았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르게네프뿐만이 아니라 여러 철학자와 문인, 평론가들이 다 햄릿에 대한 평가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CEO로서의 햄릿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별로였다고 판단 내릴 수 있을까요? 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조셉 L. 보어 교수는
리더가 갖춰야 할 능력을 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인재와 신뢰 있는 사업 파트너를 발굴하는 능력, 그리고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또 자신의 기업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4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예리하게 뚫어보는 그런 통찰력과 실행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셸이 좀 덧붙이자면 지금 소개해드린 조셉 엘보어 교수의 리더가 갖춰야 할 능력은 사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경영해가는 우리 개인의 주식회사의 각자 CEO인 나 자신이 이 인생을 잘 살아나가기,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역량 4가지로 단어만 바꿔도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능력,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해를 끼치려는 건지 기회를 주려는 건지 믿어도 될 사람인지 뭐 이러한 것을, 그런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나의 현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잘 찾아서 세팅하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 나의 상황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낙관한다거나 편파적으로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이 4가지 갖췄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겁날 게 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예리하게 뚫어보는 통찰력과 실행력이 뭐 하나가 더 중하다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 요구된다는 겁니다. CEO는 돈키호테의 결단력과 그리고 햄릿의 사려 깊음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돈키호테처럼 덜컥 투자를 결정하거나 또 햄릿처럼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고민하고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CEO에게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무에서 유를 읽어야 했던 국내 상황 1960년대를 보면 저돌적인 기업가 정신이 당시에는 CEO에게 요구됐었다고 해요. 신규 사업을 개척하는 창업파형이 당시에는 많았었고요. 그들이 우리의 그 전후에 무에서 유를 읽어내는 그 역할을 해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성장의 시기였던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CEO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요. 당시에는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 확장형 CEO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1980년에서 90년대 사이로 넘어가면서는 이른바 관리형 CEO가 각광받았었죠.
저는 그 시절에 중고등대학교를 나왔고요.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영 합리화와 조직의 안정성이 중시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형 CEO가 굉장히 각광을 받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 기회에 굉장히 익숙했던 게 삼성의 그 경영진들이 굉장히 관리형이다. 그래서 관리의 삼성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 어느 기업의 관리가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성장 단계로 진입이 되면 항상 삼성 출신의 그런 전직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셔가고 뭐 그런 것이 한동안의 문화였었던 것 같아요. 재계의 문화라고 할까요? 그러던 것이 199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2000년대 초기에는 구조 조정형 CEO가 보다 중요해졌죠. 거친 대외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효율성을 높이는 CEO가 요구됐었던 겁니다. 결국 폭발적인 그런 성장형 시대에는 공격적인 돈키호테형의 CEO가 적합하고, 그리고 세심한 관리형 시대에는 사려 깊은 햄릿형 CEO, 햄릿형 관리가 적합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설명은 우리 인생에 대입해봐도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시기, 우리의 청춘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는 돈키호테형이 적합하고요. 그리고 일부러 돈키호테형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 무렵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피가 끓죠. 겁도 없고요. 두려움도 거칠 것도 없는 그런 청춘의 시기를 지나고, 또 그런 모험이 어느 정도 성공하기 시작하면 사업 확장형처럼 뭔가 그런 성공을 탄탄히 하기 위한 이 안정세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단계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제2차 보충 학습들을 많이 하죠.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직장과 병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뭔가 그 기반을 든든히 해줄 그런 것들을 자꾸 구축해 갑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때로는 어떤 지식, 날리지 체계를 강화하기도 하고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계도 또 이렇게 넘어가면 그거로서 확실한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그런 내실 붙이기, 혹은 지속적인 무슨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단계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서 이제 어느 땐가 리스크가 될 만한 시기들이 늘 오죠. 또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 한두 번 아주 거센 그런 폭풍도 맞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면서 이 구조 조정형, 이 나의 그 이제 성장세로만 계속 왔던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슬림화할 것, 그리고
재정비해야 될 것, 그리고 없애버려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솎아내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집도 어떻게 좀 조정을 해보고 뭐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보험, 뭐 계좌 이런 것들도 정리하면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리스트럭처링하는 그런 계기들도 겪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지금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해요.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라는 이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당최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우리 모두가 봉착해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이겨내가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경고를 주는가, 이런 메시지들을 파악해내고 이에 대응해가는, 무엇을 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재설정해서 갈 것인가 하는 이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모델들을 찾아내 갈 것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가겠죠. 참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놓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이 박병률 저자님의 텍스트로 좀 돌아와 볼게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햄릿형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바로 트럼프 이전의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미국이 시리아 군사 개입의 장고를 거듭했을 때 미국의 보수 여론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을 오밤릿 대통령이라고 비꼬 왔었죠. 오밤릿. 오바마와 햄릿을 합친 단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명백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시리아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었고, 그런 오바마 대통령과 반대되는 인물로는 전임인 부시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시라면 앞뒤 재지 않고 공습부터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면 아마 부키호테쯤으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햄릿 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사전에 꼼꼼히 챙긴 뒤에 결정을 신중히 내리는 스타일이고요. 반면에 돈키호테 형은 자신이 맞다고 믿는 그 정의를 위해서라면 아주 재빠르게 행동하며,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기로는 햄릿 형처럼 신중하라고 그렇게 주입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제 살아온 날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는 그런 우리에게 주입된 교육 덕분인지 너무나 다들 햄릿 형처럼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는 돈키호테 형이 그럴 수 있는, 그 패기 넘칠 수 있는 그 돈키호테 형이 그런 사람이 멋져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 부럽고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햄릿 왕자만큼이나 셰익스피어라는 그 인물에 대한 스토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면 좋겠는데
벌써 40분이 가까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스토리에서 파악되는 섹스피어의 이라는 그 인물은 돈키호테보다는 햄릿형인 걸로 저에게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세속적인 햄릿이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영국적인 당시에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팽창, 침략의 기운을 넘치던 그 당시의 영국의 모습과 섹스피어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작가로서는 굉장히 운도 좋고 행복한 비교적 그런 작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의 작품이 지금까지 4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대표적인 연극과 영화, 성공하는 그 문화 콘텐츠로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역시 그런 운이 좋았던 작가임을 입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시 한창 팽창해 가던 그런 영국의 기운, 기세, 그로 인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잘 팔려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컨텐츠로서의 너무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책을 읽고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주말이 흘러가고 있어요. 2.5단계가 이어질지 조금 완화될지 우려가 많이 되는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이 가는 주말입니다. 모쪼록 마저 잘 이겨내가는 그런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고요. 저는 또 좋은 책 찾아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